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최근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저희 쿠키 건강TV에서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와 산업계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자담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쳐봤고요. 오늘 진행되는 이 두 번째 자담회에서는 재정 누수 요인 관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합리성 확보 등 이 건강보험 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 차원에서 대안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끝까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자담에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담의 자장을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환자단체를 대표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 주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를 대표해 함께해 주신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자담회 2회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 넘기고 저는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건강보험의 다양한 재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재원의 그 창출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 건강보험에 그 모여진 재원으로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료 공급자들의 서비스를 구입을 하고 이용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의료 서비스라고 해도 각종 의료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내용은 뭐 7, 8천 개의 그런 많은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의약품만 해도 15,000, 2만 개 가까운 그런 종류가 있고 치료제로만 해도 2만 개가 넘습니다. 사실 이 많은 그 서비스와 약제, 치료재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방향에 쓰이게 되느냐 하는 이슈도 있고 또한 그런 각각들이 나름대로 지불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또 설정이 되어야 그것이 적정한 건지 질적인 측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출 측면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지난 논의에 이어서 여러 패널들이 오셨는데요. 우선 각 입장에 따라서 지출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테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간략하게 한 10분 이내에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김준현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그거 먼저 좀 판단을 하고 지출 합리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가 이제 지출 규모가 한 62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보험 중에서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데가 건강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증가율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큼 증가하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증가율을 보면 한 연평균 한 7.9%. 그 이전에는 사실 한 10%대였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한 7.9%인데, 근데 이 증가율이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이제 이렇게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통상 이제 의료비 지출은 이제
어떤 지표랑 비교를 하냐면 이제 국민들 얼마큼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이제 경제 상황과 결부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국민 1인당 실질 GDP 규모가 뭐 한 동일 기간 뭐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그때 보면 대략 한 2%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 규모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율이 7.9% 이렇게 되면 사실 좀 과도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출 부분에서 이제 지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고 또 어느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출산 인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비해야죠.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 통제가 좀 어렵죠. 그럼 통제 가능한 영역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들한테 지불하는 이제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의료기관 이용하시면 진료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료비 중에 뭐 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뭐 입원한 경우에 한 80%, 100만 원 중에 한 8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주고 한 2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80만 원은 이제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공급자들의 보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일단 보장성 영역을 좀 보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 시행한다 그러면서 보장률을 향후 한 5, 6년 사이에 한 70% 올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 62%, 3% 이렇게 지난 10년간 또 보면 답보 상태. 전혀 개선이 안 됐죠. 근데 한 5, 6년 있다가는 한 70% 올려보겠다. 이제 다른 나라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뭐 80%뭐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보장률 수치는 우리가 5, 6년 이후에도 보더라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보장률 수치도 중요하죠. 근데 보장률의 내용과 질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좀 판단할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장성으로 인해서 재정이 발생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적 자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국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재정 관리 잘하면서 보장성에 투입하는 거는 뭐 그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보장성의 내용과 질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을 급여해야죠. 예.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유효한 것,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들을 급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고 그런 것들을 굳이 급여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비급여 영역이 많은 거죠. 비급여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이쪽 부분이 이쪽이 꽤 많죠. 그래서 국민들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급여 쪽 정리. 그래서 이제 비급여를 다 급여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정책이긴 한데 비급여를 다 급여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진료하는 게 바뀌어져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보기에 과잉 진료 해가지고 이렇게 진료비 많이 나간다. 이제 이런 오해도 이제 공급자들, 의사 선생님들 받을 필요 없이 건강보험 급여 행위로만 이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비급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없습니다. 감기 환자를 보는데 급여 행위로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감기 환자 보는데 급여학과 비급여학까지 같이 써?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비급여 정리해야죠. 급여 행위만 하자. 그럼 비급여는 사용하지 말자.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수단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자 보상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를 하면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노동 가치를 잘 판단해야죠. 예. 노동 가치를 잘 판단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지금 이 공급자 보상 쪽으로 늘어나는 규모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행위료의 행위료라고 하거든요. 특정 행위료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
그때 2017년도 전체 급여비 증가율, 전체 재정 지출 증가율이 한 7.7%인데 행위료의 증가율은 8.2%입니다. 근데 행위료도 가격하고 수량이 있잖아요. 쪼개서 봤더니 가격 증가율이 네, 한 1.2%는 이제 수량 증가하고 나머지는 가격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원이 그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가격으로 인한 요인이 굉장히 높다. 가격은 뭐냐? 건강보험에서 이제 개별 행위별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보상을 잘 받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들어오면 국민들도 이제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비용 인식이 조금 떨어지죠. 공급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공급자도 비용 인식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과 같은 이제 지불제도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각국의 의료비 그 추계를 쭉 보면 사실은 고령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한 10% 미만인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그 소득, 경제 상황 이런 거 보면 보건의료비 지출을 하는 소득 수준보다 항상 상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그 보건의료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제가 보상 부분, 공급자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건의료 제공자의 특성이나 뭐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거 이제 고가 신약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재정에 꽤 압박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OECD 자료 가지고 이제 분석한 보고들에 따르면 크게는 재정 지출 요인에 크게 보면 3분의 2까지도 차지한다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처럼 그 수요자 중심으로 본인 부담금을 높여가면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측면보다는 공급 부문에 대한 통제를 하고 공급 부문에 대한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격이 아니라 총액, 총량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적합한 의료행위를 할수록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건 진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 선생님들이 잘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외에 이제 사보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서 법정 비급여랑 그냥 법정 본인 부담이랑 이제 비급여 영역을 이제 급여해 주는 이제 사보험 시장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이 보장 영역이 늘어나면 이제 사실은 그거에 따른 사보험 쪽에서는 보험료를 좀 낮춰줘야 될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제 그 사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과도하게 민간 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도록 그 연계하는 방안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요. 예, 아무래도 처음 이제 발제를 하다 보니까 기본 설명부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측면은 있는데 뒷부분에 상당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음 발표들과 함께 해가지고 논점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희 대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올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거기 보면 결과적으로 제일 이제 중요하다는 그 재정에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의료비나 이제 그 약제비 같은 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은 수치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올해 건강보험 결정 과정 중에 건강보험료만 부족하다. 국고를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이제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출을 합리화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 공급자 단체까지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제 이 건강보험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유형과 현상을 잠깐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이제 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의료비와 약제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에서 아마 약품비, 약제비가 한 20% 정도,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그러면 의료비와 이 약제비의 지출을 합리화하면 이 재정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뭐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접근권이 떨어질 정도의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적절한 규모의 이 약간 통제 기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의료비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출 규제 합리화하면 거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지불제도 개편 이야기. 아마 저번 시간에 지금 행위별 수가제를 뭐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거대담론이고 현재 당장 논의가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 종합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OECD 국가에 비해서 특히 많은 게 뭐냐면 이 의료비 중에서 의료비 나가는 중에서 이제 외래 진료 방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몇 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원 일수라고 하죠. 재원 일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환자들보다 한국에 있는 환자들이 특별히 더 외래 방문이 많고 입원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연구 같은 거나 뭐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재원 일수나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는 이 고민을 하면 저는 이 의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보게 되면 검사 부분이죠. 검사가 굉장히 고가예요. 최근에 뭐 MRI, CT, 이제 초음파 같은 게 건강보험 급여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더 이 많이 남용될 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미 뭐 중소병원에서 뭐 예를 들면 MRI 찍었는데 또 상급종합 와서 또 찍는 이제 문제. 사실은 굉장히 이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최근에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뭐 다른 병원에 찍었던 것을 재사용한 소위 말해서 이제 판독을 다시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줄이는 이런 식의 조금씩 이렇게 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저는 지금 아마 개별 과에서 각계전투하듯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좀 이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별도로 건강보험 대책을 줄일 수 있는 뭔가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약제비입니다. 약제비. 사실 약제비가 훨씬 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이 포지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제비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고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은 고가약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김준일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용량입니다. 사용량. 우리는 주로 보면 이제 이 가격에 대해만 집중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원에 가서 약을 지우더라도 외국 같았으면 한 2개 정도만 있을 거 우리는 5-6개 정도 있는. 그리고 기본으로 기본 약에 플러스 알파 되는 뭐 소화제, 뭐 비타민제, 뭐 간장제 같이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 약의 개수를 줄이는 그리고 약의 처방 일수를 줄이는 이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그 약제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가 신약들이 워낙 이제 접근이 잘 안 되는 문제, 워낙 고가다 보니 그래서 위험분담제라고 하는 이 제약과 정부가 이 가격의 위험을 분담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도입되고 있지만 사실 그래도 신속하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신속하게 허가받았던 약들의 사후의 평가는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급여는 조금 수월하게 해주고 반대로 사후의 평가를 좀 깐깐하게 해서 나중에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급여 기준을 바꾼다든지 약가를 좀 인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이제 논란이 있는 약은 아예 급여 목록에서 아예 빼는 이제 이런 제도 개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사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포지션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전략할 수 있는 이 제네릭 약제비입니다. 제네릭 약제비. 제네릭 약제비? 어째 오리지널 약제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약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통계의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약의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미 약이 제네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리지널 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오히려 높고요. 뭐 국내 제약사는 육성을 위해서 높게 해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잘 안 바꿉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네릭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또 이제 국내 제약사 중에서 좀 열악한 인프라가 열악한 제네릭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오리지널 처방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국가에서 우리 국내 제약사들을 좀 육성 지원해줘가지고 좀 탄탄한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좋은 제네릭을 만들면
저는 그리고 제네릭 가격을 좀 인하하게 되면 이 오리지널 약, 특허 끝난 오리지널 약 중에 상당수는 저는 바꿀 수 있고, 물론 바꾸는 과정에 국민적인 캠페인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의료비와 약제비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좀 이렇게 분절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좀 어쨌든 통합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좀 재정을 전략하는 방법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에 대한 사회적 이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뭐냐면 이게 어떤 이런 재정을 전략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공급자 쪽에서 굉장히 혹시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아닌가, 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고령화라고 하는 이 시대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환자는 더 많아지면 재정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될 텐데, 저는 그 분배하기 전에 전략할 수 있는 것만큼은 전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배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의료비와 약제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나머지 그 두 분의 남은 패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느낄 그런 주제들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중복을 피한다든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찍었던 MRI, CT를 활용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출 효율화는 맞는데, 그것을 수입원으로 하는 병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약외관에서도 고가 약제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 지불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뭐 제약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또 수입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꼭 그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에 걸쳐서 우리 대한병원협회 이인상 병원협회 보험위원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배경 설명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상세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어찌됐건 건보재정에 저희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가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재정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항상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책임이 항상 됐고, 저희한테 어찌됐건 희생을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공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소병원과 지금 대형병원 그리고 전달체계 부분에 명확한 분류나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중복되거나, 또 그리고 환자 본인의 선택 권한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쇼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의 재정 누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영 효율성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재원 일수를 줄인다 할지, 아니면 외래 경증 환자를 좀 줄인다 할지, 그리고 입원 환자 중에 꼭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은 다시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요양기관으로 보내는 일들을 지금 오히려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건강보험증 대여랄지 아니면 부적격자들의 불법 이용,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인들도, 이런 경우 저희도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요새 신분증 확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누수를 줄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공급자인 병원으로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주장하고 원하는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보험은 조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문재인 케어 이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부분은 어찌되면 많은 부분에 비급여를 줄이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부분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선택진료제 폐지 부분하고 초음파 MRI 이런 부분들이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국민들한테 본인 부담금
적어짐으로써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날의 칼이어서 건보 재정은 지금 더 많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당연한 지금 순리라 그 다음에 날아올 것들이 지금 다들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신경 쓰고 조심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병원들도 요새 저희 자체적으로도 병상의 상급병원 및 대학병원들이 확대는 좀 줄여야 된다는 소리도 중소병원에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양적 확장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서도 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손보험 부분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보장성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반사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들여다보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까 전달 체계 부분도 좀 재정립해서 상급병원으로 경증 환자들 축소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부분도 이제는 중복 부분을 좀 피하자는 거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평가하거나 다른 병원들 좀 할 때 중복 MRI나 CT 촬영 같은 거를 그 횟수나 이런 걸 봐서 줄어들었을 때 가산을 주는 방식을 좀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 자체도 연구하고 정부에서도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 일수를 줄이고 싶고 하더라도 뭐 강제 퇴원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실제 들어가면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약 처방도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제 처방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통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25%가 약품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별 수가로 발생한 진료비 72조 중에 17.8조 정도가 약제비입니다. 이 약품비 17조 8천억 원 중 15조 4천억 원이 외래 처방으로 나가고요. 2조 4천억 원이 입원 진료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원에서 많이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상당수가 외래에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고 그 외래 부분에 약 사용량이 많다는 거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감소를 위해서 약품비 절감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절감을 위해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변경해서 2014년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시행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같이 저희도 동참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참여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용량 평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더 좀 소통과 공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면역 항암제 같은 고가의 그 1,000만 원 이상 전후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건보 재정으로 늘까 이런 부분은 많은 연구와 공감과 소통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네릭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약가 인하 정책 정부도 하려고 하지만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육성하자고 하면서 제네릭을 인하하자는 거는 양가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라 국내사에선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사용도 저희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도 인식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발사르탄 제제나 최근에 라니티진 제제 등 저희가 많이 쓰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약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어서 어찌됐건 약 사용은 줄여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보 재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원 공급자이지만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병원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같은 문화로 가서 건보 재정이 꼭 쓰여져야 될 때 제대로 좀 쓰여지고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중복되거나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까지 지원되고 그런 부분까지 보장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소통하고 공감해서 많은 부분 더 좋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주 노련하게 나온 얘기들을 대부분 다 수용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약쪽으로 나머지 그 화살을 돌려놨습니다. 우리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 이영신 상군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출 합리화의 문제는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누수 방지 요인 및 지출 합리화 과정은 현재의 제도, 관행, 그리고 관습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재인 케어의 사실 가치는 환자, 환우, 그리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럼 그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결정, 모든 리뷰의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지출을 비롯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은 저희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우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이 생태계를 당장 오늘이 아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보려면 10년 동안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죠. 두 번째, 한국의 경기는 둔화됩니다. 세 번째, 의료계 기술의 혁신 발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환우 중심에 선 신약 개발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 단계부터 환우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혁신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느냐를 보자면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항암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혁신적인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제약 관련 투자금이 80%가 그 세포 치료 관련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심혈관 관계 질환, 당뇨 등이 그 유전자 치료제 그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많은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헬스케어 혁신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되며, 아까 유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 산업계, 그 다음에 정부가, 그리고 항상 환자가 중심에 있죠. 환자 이렇게 네 분야가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누수의 요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죠.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이지만 우리가 남용하는 부분. 그래서 불법적인 거는 뭐 면대 약국이라든가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 정화 차원에서 빨리 이게 이제 시정돼야지 그 이외의 그 지출 합리화에 대해서 또는 다른 누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남용은 입원 치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중복 처방, 뭐 의료 쇼핑 등 이런 저희의 관습이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출 합리화를 보면 이번에 저희가 좀 이제 정부의 그 방향과 그런 부분이 바뀌는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느냐지 어떤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약가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왔는데, 약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저희 나라의 그 의료비 비중을 보면 8대2의 비중이 맞습니다. 의료비와 약가. 그리고 그거는 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저희 높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왜 높은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그 지출이라는 건 사실 가격과 양이에요. 사용량. 그래서 사용량도 저희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수치를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들여다보기 전에 저희가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 게 저희 나라의 건보의 재정은 OECD 국가나 A7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작고 개개인이 쓰는 약재의 비용이라든가 약재의 종류를 봐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낮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쓰는 약가를 봐도 저희 나라 수준, 저희가 이제 다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자료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019년에 발표를 했고 자료 근거는 2017년이에요. 한국은 연간 599불의 약재비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OECD 평균 대비해서 0.3%가 낮고요. A7 국가에 비해서는 24.6%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걸 PPP라고 그러죠.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OECD 대비 15%, 그 다음에 A7 평균 대비 46%까지 격차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약가를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자세히 보고 저희가 줄여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걸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떤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말씀하셨죠. 제산제라든가 이제 소화제 경우는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고. 그 수치도 제가 다행히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나라와 OECD를 비교를 해보면 소화제의 사용량이 OECD 평균 저희가 2.6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7 평균 1.8배, 제산제인 경우는 OECD 비교해서 2.2배, A7 1.7배, 항생제는 2.2배, 2.1배입니다. 그래서 양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양을 줄여서 그 재정을 어디다 쓸 것이냐, 끊임없이 줄이는 데만 하면 사실 그게 저희가 바라고 저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은 아니에요. 현재 있는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그 안에서 줄여진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앞에 지출과 관련된 게 모두 발언 성격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우선 김준현 대표께서 처음에 얘기도 했듯이 결국은 이제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불제도에 따라서 상당히 지불제도에 좌우되죠. 지불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행위량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바뀌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총액 자체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늘어나는 그런 의료비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되고 결국은 이제 환자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총액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급자들에게 상당한 이제 공급자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용어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도 아마 우리나라 의료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아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경상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작년에 7.6% 정도 됐고, OECD 국가 평균이 8.9%, 그러니까 약 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9.9분의 8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의료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약재비 수준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약재비 수준이 분모 전체 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약재비 비율로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OECD 평균이 15 정도 나올 때 우리나라가 한 22%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는 의료비 약재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1인당 약재비의 규모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PPP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은 그 수치가 우리가 조금 약재비를 덜 쓰는 걸로, OECD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GDP에서 차지하는 약재비 비율을 보면 대개 그게 한
1% 남짓 해가지고 OECD 국가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약재비 비율은 지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전체 규모의 그런 걸 보다도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과연 필요한 데 쓰이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아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 얘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불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불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행위별수까지라고 해서 그 행위 하나하나마다 정해진 단가를 다 지불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보상 체계로 가는 그런 구조죠. 이런 제도의 장점은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지불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검사 막 찍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나오듯이 굉장히 의료가 남용될 가능성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불제도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을 여기서 뭐 전부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검사죠. MRI, CT 같은 거 상당히 비싼 거를 많이 찍는데 찍어서 우리가 진료를 정확하게 하고 진단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과연 그 필요한 만큼 찍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과잉으로 찍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대체로 너무 많이 찍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이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 간에 이동할 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아마 좀 중복을 줄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유인상 위원장께서는 좋다. 우리도 그런 걸 줄일 용의는 있지만 그런 거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가산제도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된다면은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좋은 대안이라고 서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가야 경영이 될 텐데 지금 주된 수입원인 CT, MRI나 이런 찍는 거를 그냥 깎는다든지 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형태의 수입으로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볼 때 아까 여러 가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현대 발달된 그런 IT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잘 그것이 운영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또 정보의 문제, 개인 보건 민감 정보의 문제 이런 게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우선 약제비로 넘어가기 전에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현대 발전된 IT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 아까 말한 그 효율화를 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는 효율화를 해 나가면서 수입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우선 유인상 그 위원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현장에 저도 지금 행위에 의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과잉되고 또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약간 하고 있는 심포괄제도에 변형된 형태들을 하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포괄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지금 100개의 병원들이 신청하고 앞으로 추후 더 늘어날 그런 양적으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괄이라는 거는 전체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양적인 범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책이 있을 것 같고요. 단 하나 그런 부분들이 강제적이지 않고 의료기관들이 선택해서 지금 행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일부 가고 일부 또 포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복된 부분에 여러 가지 IT나 이런 부분도 좀 경색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CD를 구워서 다른 병원을 가고 상급병원을 가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우리나라의 IT 기술에 어울리지 않는 요새 CD 굽는 그런 디바이스, 저는 그런 장비조차도 잘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 제도가 아직 확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저희 의료기관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변화를 이끌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일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항상 원하는 부분입니다. 사라지면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이 어찌됐건 비용이 사라지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보존이 된다면 분명히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인제는 타벤담 방식으로 어떤 일방적인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소통과 서로 많은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논의에 의해서 공감을 해서 서로 어느 부분 좀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다른 분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선 심포갈 말씀을 하셨는데 심포갈이 좀 일본과 비슷하게 자발적인 방식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로 지금 현재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단계에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떤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포함되는 정책 가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일본을 몇 번 방문하고 거기 원장님들과 경영진들하고 얘기를 해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있다 보면 어떤 부분을 경영하는 사람이 과잉 부분을 저희도 양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하려는 의료인들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고 서로 한다면 좋은 방법으로 예.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일본은 대체로 뭐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그 예. 공급자 측면에서 예. 있다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 이제 IT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활용을 얘기했는데 대화 얘기도 했고 사실은 그런 IT가 활용돼서 진료정보 교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대 그 발달된 기술이 접목되는 그 작업은 이제 대단한 의료 현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혁명에 가까운 변화는 이 수가로 또 보상이 돼야 되는 이 체계가 이제 맞물려서 변화를 오는 건데 이거는 누가 그냥 하나님이 짜서 준다면 몰라도 굉장히 많은 그 과정에서는 힘든 작업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감한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하는 건데 또 시민단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또 잘못 세팅이 되면 개인의 민감 정보들의 문제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 세팅을 바로 상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부분에서 아주 목소리가 좀 그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준현 대표께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포함해가지고 한번 효율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그 IT는 그러니까 이제 IT 기반하에 이제 무언가를 한다,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걸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환자나 이제 시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거죠. 당장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이나 이제 어디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단 말이죠. 영상 정보를 보내기 전에 왜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냐. 상급종합병원 있다가 또 상급종합병원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저 장인어른이 어디 아프신데 목에 좀 문제가 있는데 대형 병원도 5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 달라요. 예. 의사 선생님마다 진단과 처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도 짜증이 나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이제 그렇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래도 수술 안 하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 얘기는 영상 정보 좋은데요, 전달하는 거 좋은데 사실은 이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근데 진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 치료 목적으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병원에서 진료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병원에 계셔서 진료하시는 분. 나머지 분들 연구하시면 연구하시면 되죠. 근데 진료도 해야 되고 임상시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급도 하시고, 그렇죠? 그 병원에 SCI 논문, 해외 논문 많이 또 쓰셔야 되죠. 진료 기록이 이게 다 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주체에서 판단해야 될 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상 정보 정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진료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제가 당장 건강보험 시상평가원에 저의 진료에 대해서 그 열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셔야 되는데 개인정보 열람권이 있습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내놔봐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좀 흐름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이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 강조하고 영상 정보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료 기록 공유하는 거 다 이제 뭐 지출 효율화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왜 환자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진료 내역들을 이제 오고 가고 할 때 과연 정보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느냐, 그게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이 어떻게 고려되면서 아까 말씀한 그 진료 정보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적정한 선에서 보상이 되고 그런 세팅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앞으로 해나갈 일이고 고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자 단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견해가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에서 특히 이제 진료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영역은 사실은 산업과 영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정보는 사실은 상업적이지도 않고 산업적이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진료기록 교류를 가능하도록 된 거라고 생각되지고 그저께 저희 토론을 했었는데 사후평가 이제 허가의약품의 사후평가에 관련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병원에서 허가받은 약으로 사용한 그 병원에 있는 그 데이터가 사실 있어야지 사후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 약에 대해서는 뭐 거부 기준을 바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공익적이고 문제는 이제 그걸 이제 누가 연구하냐 평가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차후 문제인 것 같긴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건강보험 재정을 전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I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어찌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이쪽 분야가 오히려 좀 공익적 영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해온 것은 각각 개개인의 진료의 경험이 하나의 정보로 쌓여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찾고 해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각 환자들이 자기의 진료 자기에 대한 진료 정보들이 어떻게 연구에 이용되는지까지는 알지 않았고 알 필요도 별로 없거든요. 다만 문제는 자기의 정보가 그 자기의 정보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남에게 알려질 때 생기는 어떤 민감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식별화하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 비식별화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별의별 그 기법을 쓰면은 확인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해나가야지
한없이 그 우려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의료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에 그동안에 형성되어 온 것을 부인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약 같은 경우도 뭐 유전자 정보 같은 게 굉장히 활용되고 할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산업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실은 민감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저도 민감해요. 그리고 산업체에서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사에서는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법과 제도를 지켜야 돼요.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유럽에는 그거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강한 GDPR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프라이버시 액트가 있고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그 의료 정보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된다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병원에 가시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은 그걸 정말 자세히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IT 기술하고 이제 AI가 좀 접목돼서 사용하면 데이터를 분류하고 인식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 데이터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약도 개발을 하고 다른 이제 정책도 정하는 일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다뤄야죠. 그 환자의 정보가 법적으로 세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데이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병원 A와 병원 B의 데이터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각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스탠다다이즈 한 다음에 뭐 심평원 데이터라도 그리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사용할 수 있다면 산업계나 아마 환우들의 입장에서는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치료법을 좀 더 잘 찾는데 의료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좋게 사용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잠깐 이게 예, 추가로 말씀. 약간 이제 좀 갑자기 되게 예민한 주제로 좀 많이 나간 느낌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진료기록 정보는 기본으로 이제 의료기관 간 이동하잖아요. 그 사실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200원에서 200원. 그 요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법이 통과될 때도 시민사회조차도 크게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보와 다른 환자의 정보들을 다 모아서 아까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건 그나마 공익적이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영리 목적으로 예를 들면 뭐 보험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 판매를 위한 마케팅 자원이 이용된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서 사실 이 두 양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보호 측면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반대로 활용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특히 희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정보를 어떻게 빨리 활용해서 빨리 신약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인데 저는 오늘 여기 잠깐 나왔다는 게 저희는 지금까지 약간 환자한테 좀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도할 권리 그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이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신약 개발이든 나의 치료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할 거냐 아니면 어떤 뭔가 이 좀 제한된 틀 안에 살 수 있는 걸 해볼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논의 없이 제도의 발전이 상당히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지금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합리적 의료 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미국에서 나오는 Choosing Wisely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다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빅 이슈는 그 돼서 논의가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져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히 이제 비급여 그 문재인 케어 얘기도 있지만 이것이
민간보험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건강보험 쪽이 영향을 받고 지출이 원래 없었으면 일어날 지출과는 다른 형태로 그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보험의 존재가 우리의 의료 이용과 의료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잠깐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민간보험 말씀도 우리가 그 김준현 대표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 해서 우선 민간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 약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민간 보험이라든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그 저희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아직 저희 나라가 이제 그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보험 부분이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쪽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알겠습니다.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보험에 대해서 가장 또 민감한 게 우리 공급자 측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보험은 크게 저희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존의 건강보험제도하고 무슨 관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이나 이런 급여 부분을 민간보험이 충당하는데 거기엔 제약 없이 어느 정도 편하게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래도 좀 대기업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민간보험은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꼭 소송으로 3년이나 5년 지나면 옵니다. 최근에 뭐 맘모톰 소송 사건도 그렇고 처음에 그 신의료 기술이 등재되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서 환우들이 했을 때 국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충분히 열어놔서 우리가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진료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3년이나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해석이 컸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완화된 게 적용했다 해서 의료기관을 각계 소송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걱정과 그런 부분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민간보험의 실손보험들이 남용되는 거는 좀 제한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과 또 우리 건보재정이 지금 보장성이 확대됨으로써 민간보험이 어찌됐건 또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발라내서 그거를 어떤 부분은 중복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건보재정으로 투입돼야 되고 이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나누라 하는 부분을 발라내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그 묵시적 의사소통이 처음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실손부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고 환자는 실손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묵시적이지 않죠. 명성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얘기도 누가 먼저 얘기할 거냐. 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하기 좀 하고. 그 환자가 먼저 이야기하면 또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 도덕적 해이 있는 환자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일단은 실손부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의 뭐 방법까지 다 달라지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과잉 진료면 이제 실손으로 비용만 나가면 좋은데 또 딸린 또 건강보험 체중 또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이야기했던 문재인 케어가 이제 보장 확대되니까 그만큼의 또 실손보험 지급이 낮아지니까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건강보험을 다시 이렇게 환수할 거냐 아니면 건강보험 인여할 거냐 근데 다 마땅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이 공사
이제 보험 관련해서 법률 같은 것도 전혀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이 법도 폐기되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 그래서 대형 병원 솔림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생각되시거든요. 이 문제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이 토론의 제일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해법은 갖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사이익 얘기도 하셨고 반사이익 환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걸 공적 섹터가 당신 이익이 났으니까 보험료를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원래 민간보험의 그거에는 맞질 않죠. 맞지를 않는다고 저는 봐요. 다만 문제는 민간보험이 자기들이 손해가 나는 그런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그 경영의 어떤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스스로 손해를 보게 나는 그런 구도는 자주가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 우리 사회가 그 손해율이 높은 상태로도 지속을 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적 규제가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재현 대표도 많이 민간보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는 이제 문재인 케어 기조니까 어쨌든 비급여를 정리한다고 하니까 공사 연계해 가면서 이제 뭐 부장성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은 이제 사실은 민간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그 보험산업 육성 2017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보험료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품이 부실한 상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법 뭐 이런 식의 조금 이제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다 국민 의료비로 기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공보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뭐 3천만 명 이상이 다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공보험을 이제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보험을 대체하는 형태로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근데 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했던 기조가 있었던 거고 과거 정부이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뭐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 지출하고 이제 부담해야 될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축소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민간 쪽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우리 녹록치 않다. 이거 사회보험 쪽에 사회보장 쪽에 지출하기 어렵다. 민간 영역에서 뭔가 좀 해결하자. 이 의료비 부담도 민간 영역에서 좀 해결하면 되는 거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서 보험산업 육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타격을 받는 건 저소득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고요. 고용 구조도 지금 우리 이원화되어 있고 노동시장도 여러 가지로 취약한 조건들에 계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이런저런 요인들을 보면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민간보험 쪽은 계속 좀 규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공사 연계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건강보험 예를 들면 법정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에서 핸들링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근데 이것도 실손보험 예. 보장보험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이제 결국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보험 연계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제니까 사실 사보험이 존재할 영역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충보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보험이 정한 법정 본인 부담을 치고 들어와서 그걸 없애버리니까 공보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늘어나고 그 실손보험이 있다 그러면 MRI도 마음껏 찍고 도수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보험으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은 공사보험 연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하자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약적으로 좀 넘어올까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게 민감한 부분은 결국은 복제약 제네릭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대체 조제 문제라든지 성분명 조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위험분담제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거기도 한데,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현대 그 아까 의료기술 그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혁신 신약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신약이 개발돼서 그 약을 이제 나왔는데 고가다. 그럼 그 고가 몇 억 되고 하는 돈을 그 약을 만약 건강보험이 해준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보통 약은 치료제나 이런 것은 치료를 하면 그것으로서 지불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나 이런 계통들은 그거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약을 먹든지 자고전 평생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건강보험료로서 형성된, 지난주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한 돈이 소수자들의 평생 그 하는 거에 과연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될 거냐 하는 약간 모순적인 뭐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일본의 옵디버라든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해결은 아니더라도 뭔가 방향성이 서지 않는 한 앞으로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은 이슈가 있는데 뭐 시간은 제약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원하시는 이슈를 골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그 한국에 맞는 합리적인 그 숫자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왜 신약이 필요하고 신약답게 굉장히 고가의 신약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환자 단체도 다 이제 같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숫자를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안을 따로 내야 되겠죠. 그거를 급여로 넣는다는 건 저희 쪽에서도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고 나서 보면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왜 우리 한국이 신약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작년에 보건 같은 부처죠. 같은 부처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겠다 해가지고 방안이 나왔고,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우리 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 이제 지난 5년 동안 저희 나라에 등록되지 않고 해외에 등록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 등록되지 않는 약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약의 경우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양면의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거죠. 하나는 환자들한테 공급이 안 되는 안타까움과,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이제 약값이라는 양날의 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요리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위험 분담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5년 동안 해외에는 등재됐지만 한국에 등재되지 않은 약을 한국에 등재했을 경우에 우리 약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놀란 게 생각보다 약제비의 총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정도 되느냐면, 이게 미국 기준 출시 신약의 이제 국내 출시 여부 및 출시 소요 기간을 쭉 봤는데요. 2009년의 경우는 29종 중에 국내에 미출시된 게 8종, 그리고 이제 비슷해요. 출시되고 출시 안 되고. 2015년에 보면은 국내 미출 총 33개 중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게 23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 경우는 27종이 미국에 등록이 됐는데 한국에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등록되는 기간이 사실은 식약처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 주셔서 2009년에 1,500일이었던 게 지금은 480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쭉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경우에 약가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게도 1%예요. 그 1%라는 건 제가 이제 맨 처음부터 지출, 합리적인 지출에 있어서는 양하고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건데 양에서 저희가 그 과소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남용으로 사용되는 약을 거기에서 그 줄인다면 그 비용을 충분히 신약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약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저희가 보험에서 급여로 또는 위험부담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며칠 동안 열심히 이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 등재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특히 그 일반 약비 이제 만성질환 약제하고 이제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 보면 이제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데 비급여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 이 중심에 환우가 서야 되고 우리가 이 생태계를 바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다 같이 풀어서 모두들 좀 신약의 도움을 받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분들은 적절한 그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가가 사실은 저희 업체 쪽에서 보면 산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약을 말씀하셨는데 국내 제약의 약 80%가 복제약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생산하는 부분이 한 20% 가량 되는데 그 국내의 그 제약사의 경우는 복제약 의존도가 아직은 높아요. 하지만 좋은 뉴스는 국내에서 A사라든가 B사가 이미 글로벌 신약을 개발을 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한국이 나아가야 되는 길과 맞물려 이제는 신약의 가치를 괜히 무서워하면서 그 정확한 그 수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를 보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이제 대해볼 필요가 있고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숙제입니다. 저희도 숙제고 이게 환우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저희도 매우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모였는데 연속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약제비는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료 결정하면서 그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가 1%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약제비의 이 국가약들 때문에 이제 이 비용이 올라가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이걸 꼭 그 건강보험 등재해 줄 필요가 있냐.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에 거의 나라 없는데 우리나라만 하냐. 그런 약제가 1년에 매출액이 한 몇천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만 이루어지면 또 사회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폭의 건강보험 제정이 전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건 보험을 해줘야 된다라면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회적 논의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저는 그래서 뭐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이런 사회적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지불과 관련한 지출과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행위만 해도 7, 8천 개가 되고 약만 해도 15,000개, 2,000개 가깝고 그리고 치료 재료만 해도 뭐 2만 개가 넘어가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다양성을 내포한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지출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논의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세팅에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그 필요한 분의 양면의 칼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고 합리적인 그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자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주고받은 의견들이 향후 건강보험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보고요. 또 아울러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저희 쿠키뉴스 포럼에서 정부 당국자를 모시고 이번 민간 좌담회에서 도출한 결론을 전달하고 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좌담회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